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그녀의 북살롱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강신주 박사님의 책이에요. 감정 수업이고요. 그 중에서 38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이 사랑으로 꼽힐 수 없어 아련하기만 한 두근거림인데요. 이게 어떤 감정이냐면요. 질문을 드리려다가 제가 답을 해야죠. 사랑으로 꼽힐 수 없어 아련하기만 한 두근거림, 바로 끌림입니다. 이 강 박사님의 정의대로라고 하면요, 48가지 스피노자가 정의한 그런 감정 48가지에 대해서 한 챕터에서 하나씩 이렇게 다루고 계시죠. 오늘 함께 할 그 감정은 끌림이라는 감정인데요. 프로펜시오라는 그 끌림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떤 소설을 가지고 오셨냐 하면 연인이라는 소설이에요. 마르그리트 듀라스 여사님이 지은 소설이고, 동명의 영화로 유명한 그런 책이죠. 마르그리트 듀라스에게 인기를 안겨준 그런 이제 영화화된 책입니다. 소설이죠. 연인.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이 영화에 담겨있는 베트남의 풍경이 너무나 제게는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랬던 영화로 제 기억에 남아있죠. 그리고 주인공들이 너무 이쁘고 멋있었어요. 이 영화를 가지고 끌림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사랑이라는 감정도 같이 대비되면서 끌림이라는 감정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작은 개울을 따라 내려가라는 말이 있다.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그리고 지름길을 따라 평지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종류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참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젊은 시절 지리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적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작은 개울을 발견한 나는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개울을 따라 서너 시간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개울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아마 개울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지하수로 변신한 모양이다. 그렇다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바다로 이어지는 개울도 있지만,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개울도 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으며 나를 허탈하게 만들었던 그 개울 동안 눈앞에 선하기만 하다. 우리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사랑으로 만개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아련한 감정도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말한 끌림이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끌림, 프로펜시오 란 우연에 의해 기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은 타자와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기쁨으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타자로부터 유래한 기쁨은 꽃으로 만개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만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가 사랑이라는
만개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면 후자가 안타깝게도 만개하지 못한 그 후자는 끌림이라는 감정이다. 스피노자의 영민함은 이 두 종류의 기쁨을 구별한다는 데 있다. 사랑과 끌림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연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기쁨이 필연적일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사랑이라고 한다. 반면 그런 기쁨이 우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끌림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 사랑은 내게 필연적인 기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만이 나의 기쁨을 지속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필연적인 기쁨이다. 반면에 우연적인 기쁨에서 연유하는 끌림은 이와는 다르다. 사랑과는 다르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가 가진 유머 감각 혹은 부유함 등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나에게 매력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내가 우울하면 그녀의 유머 감각은 분명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내가 가난하면 그가 가진 돈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이것이 우연적인 기쁨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너무나 우울해서 외로울 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우리는 그와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연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만약 내게 우울함이 가시고 행복함이 찾아올 때 이런 우연적인 기쁨은 첫눈처럼 덧없이 사라질 테니까 말이다. 1984년에 출간한 자전적 소설 연인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추억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끌림이다. 연인이라는 제목 때문에 작가가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사는 백인들이지만 이미 가세가 기운 집, 그리고 큰오빠만 편애하고 딸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 이런 조건에서 15살 어린 소녀가 부유한 중국인 사업가의 아들, 그것도 30대 후반의 남자에게 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소녀와 남자가 운명적으로 만난 곳은 메콩강의 어느 선착장.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와 리무진을 타고 있는 남자의 랑데부였다. 돈이 많은 데다 자상하고 섬세하기까지 한 남자. 그가 소녀를 달콤하게 유혹한다. 어떻게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불행한 삶은 조그마한 행복에도 달뜨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나중에 소설가로 성장하게 될 이 영민함이 빛을 발해서일까? 소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거실 안은 어두웠으나 그녀는 차양을 걷어 올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 소설 속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뚜렷한 어떤 감정도 없이 증오심도 혐오감도 없이 서 있다. 아마도 어느새 욕망이 고개를 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문제에 아직은 무지하다. 그 전날 밤 그가 그녀에게 집에 가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녀는 선뜻 승낙했다. 그는 떨고 있다. 처음에는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다. 마치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녀의 옷을 벗기지도 않는다. 다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주 작은, 아주 낮은 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 나서 침묵한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로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불현듯 그녀는 알게 된다.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며 그토록 태폐적인 모습들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치러내야 하는데 그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 나룻배에서 이미 그가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든다. 소녀는 15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함을 보인다. 그 나이의 소녀라면 낯선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읊조리기 쉬울 것이다. 그렇지만 소녀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의 감정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연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기쁨을 느껴야만 한다. 그렇지만 지금 소녀는 자신의 감정이 우연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처럼 집안 사정이 그토록 남루하지 않았다면 소녀는 결코 나이 많은 중국 남자에게 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것 없이는 자신이 제대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연인 것이다. 그렇게 그 동양인 남자에게서 느낀 설렘과 기쁨이 소녀에게는 우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끌림에 불과하다는 것. 소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그녀보다 20살도 더 많은 남자 쪽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소녀에게 끌렸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가슴 아리는 일이 또 있을까?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수십 년이 흐른 뒤 남자가 전화를 건다. 자, 다시 연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 말을 사랑할 거라고. 과연 이 남자,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한 여인을 사랑했던 이 남자는 정말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은 소녀, 그러니까 듀라스였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꼽힐 수 없어 아련하기만 한 감정, 끌림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으니까. 그래서 책을 덮으면서 우리는 소망해 본다. 듀라스도 다른 어떤 남자에게서 우연적인 끌림이 아니라 그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없어질 그런 필연적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았기를. 그러지 못했다면 그녀의 삶은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이 어떤 꽃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녀도 분명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을 느꼈던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던 동양인 남자를 회상하는 자전적 소설을 쓸 수 있었겠는가. 평생 끌림만을 경험했다면 그녀는 결코 그 중국 남자의 사랑을 음미는커녕 이해할 수조차 없었을 테니까. 끌림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나의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음식이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과 입맛에 맞아서 맛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끌림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사랑에 허기질 정도로 불행한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 는 것이 강신주 박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마르그리트 듀라스 여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책이 나와 있어요. 1914년생이고 96년에 돌아가셨네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일 때 돌아가셨군요. 그녀의 자전적 소설 연인 1984년에 발간된 소설책입니다. 이 연인의 주인공처럼 듀라스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인도차이나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어 교육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살았다. 소르본 대학교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는 등 알랭 로브그리에와 함께 누보로망 문학과 영화를 이끌었다. 노년의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증으로 고생했으나 연인으로 콩쿠르상을 수상하고 작품이 영화화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소설은 가난한 백인 소녀와 부유한 동양 남자 사이의 연애 이야기지만 실은 가족에 대한 아픔을 말하고 있다. 슬픔이 내 연인이라고 어머니가 사막과도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울부짖을 때부터 그녀가 항상 나에게 예고해준 그 불행 속에 떨어지고 마는 내 연인이라고. 너무 슬프네요. 슬픔이 연인이라니. 줄리아 크리스테반은 듀라스의 작품에서는 죽음과 고통이 텍스트의 거미줄이다 라고 설명한다. 참 표현이 멋있군요. 죽음과 고통이 텍스트의 거미줄. 텍스트의 거미줄. 네. 그런데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나는 큰 오빠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었고 딱 한 번만 그를 이기고 그가 죽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머니의 면전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큰아들을 그렇게도 편애한 어머니를 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 영화 속에도 이 문장이 나왔던 것 같으네요. 예. 듀라스가 계속 감각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66살 때 그녀를 찾아온 20대 청년 얀 앙드레아가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듀라스는 내가 그녀와 나눈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용납하지 못했다. 독점욕이 강한 그녀에게 그건 엄청난 고통이었다.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청년 얀 앙드레아가 그녀에게 남긴 말입니다. 연인은 듀라스가 구술하고 얀이 타이프를 쳐서 완성한 원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아름다운 영화 전체의 뜻을, 메시지를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들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면, 그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그런 이국에서의 삶, 프랑스인 가족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그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타인으로 살아가는 삶,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물론 이 영화 속에 연인 스토리도 좋았고, 또 그 소녀가 당시에 저도 굉장히 어릴 때였으니까 또 그 주인공이 소녀라는 그런 점도 또 더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남자 배우였어요. 중국 배우. 그 사람도 또 제가 그 당시에 좀 좋아했었던 배우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 감명 깊게 좋아했던 영화를 책에서 이렇게 철학자의 시선으로 만나는 이런 기회가 있었네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 강신주 박사님이 우려했던 대로 사랑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그게 아니었고 끌림, 단순한 끌림, 사랑과 끌림이 다 있긴 있었죠. 이분의 말대로면 이 소녀에게는 끌림이었고, 끌림이라는 것을 이 또 영민한 소녀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또 그 중국인 애인 연인의 경우에는 이 소녀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내 사랑은 너뿐이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걸 보면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지, 이루지 못했던 그 감정이나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보내지 않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자신에 대한 회한이 이 감정을 사랑으로 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전달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끌림과 사랑이 공존하는 영화였다는 이 강신주 박사님 해석인 거죠. 그래요. 저는 그 감정이 끌림이다라고 정확하게 구분해내진 못했었지만, 그래요. 영화에서 독특했어요. 이 소녀가 품고 있는 감정이, 이 영화에서 소녀가 표현하는 그 감정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끌림이었군요. 호감이랑 같은 건지 어떤 것인지 또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의 그녀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반응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있던 그녀가 끌려버린 그런 감정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인간에게는 이런 끌림이라는 감정도 48분의 1 정도, 48개의 그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또 정의이고 그런가 봅니다. 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싶네요. 너무나 서둘러 일찍 결혼하는 여성이 있다. 이건 그녀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한 가족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 이건 너무 단정적이다. 그래서 그녀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군가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금방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당연한 일이다. 밥을 먹을 때마다 식충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여자가 있다고 하자, 그녀에게 어떤 남자가 정말 맛나게 잘 드시네요 라고 친근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곧 가족을 떠나 그와 새로운 삶을 꾸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남자와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녀는 금방 그에게 심드렁해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보다 조금 더 잘해주는 남자가 생기면 그녀는 금방 새로운 남자에게 또 끌리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지만 그 대가로 화려한 연예인이 되는데 성공했던 여배우들의 경우에 대부분 결혼 생활이 비극적으로 파탄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끌림은 사랑이 아니다. 끌림이 나의 과거 상태에 의존한다면 사랑은 나의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끌림이 나의 상태, 과거나 현재 어떤 그런 특정한 상태에 의존적으로 반응적으로 생기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나의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음식이 배가 고파서 맛있다고 느끼는 것과 내 입맛에 맞아서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허기짐이 없을 때에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나의 삶 자체가 지나치게 불행한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끌림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는 행복하도록 스스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스스로에게 배려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해요. 저는 어떠냐면요. 저는 행복해요. 비교적 행복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불행한 거 행복하니까 지나치게 불행한 거 당연히 아니겠죠. 스스로에게 배려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저런 영화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 듀라스 여사처럼 잘 무난하게 거쳐와서 좀 아프면 좀 쉬고 좀 상처를 받으면 좀 쉬어가면서 또 극복하려는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온 것 같아요. 저에게도 끌림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느냐, 뭐 있었겠죠. 끌림을 사랑으로 착각한 적은 있었을까요? 그게 끌림이 뭐 정확하게 뭐고 뭐 이런 분별을 갖고 그거를 구분했었던 것 같진 않지만 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그냥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또 책 읽는 재미가 2배, 3배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남아있는 47가지 감정 중에 어떤 감정 하나를 들고 또 밤 시간에 몰래 살짝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